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동산의 특성 계속 이어서 보실 텐데, 자, 지난 시간에 그 부동산의 특성 체계에서 이분법적 분류가 바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그리고 자연적 특성에서는 이 5가지 특성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파생 원리, 즉 부동성의 파생 원리, 부증성의 파생 원리, 개별성의 파생 원리 각각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 쭉 설명했거든요. 아주 그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잘 파악해 두셔야 되고, 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인문적인 특성 들어가요. 자, 인문적 특성은 토지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특성, 따라서 자연적 특성이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데 반해서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구분되는데, 자, 그럼 먼저 이제 용도의 다양성. 자,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는 용도가 아주 다양하다. 크게 구분하면 뭐 농지, 임지, 택지 용도를 나눠 쓸 수 있고, 택지 내에서 다시 세분하면 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용도로 나눠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 결국 용도는 어때요?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에 따른 파생 원리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는 44페이지 보시면서, 자, 용도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첫 번째 보니까 기억을 보시죠. 이용 가능한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뭐 최유효의 판단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옷은 그냥 옷의 용도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용도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토지는 워낙에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유효 이용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 두 번째는 최유효 이용 원칙과 관련해서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그랬는데, 잠깐 보시면 원래 그 입지론 또는 입지 선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요. 협의 입지 선정과 광의 입지 선정. 협의는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거, 즉 용지 선정을 의미해요. 가령 내가 아파트 하나 개발하고 싶다, 아니면 상가 하나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를 개발하려면 어디가 좋겠는가 해서 여러 군데 중에서 여기가 좋겠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협의의 입지 선정, 이게 용지 선정. 반대로 광의 입지 선정은 주어진 부동산의 용도를 결정하는 거, 용도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가령 땅이 하나 있다. 그럼 여기다 과연 뭐 하면 좋겠느냐? 아파트 지면 좋겠느냐? 아니면 호텔 지면 좋겠느냐? 아니면 뭐 상가 지면 좋겠느냐? 아니면 또 오피스텔 지면 좋겠느냐 해서 다양한 용도 중에서 하나의 용도를 딱 결정하는 것이 바로 광의 입지 선정, 이것이 용도 선정인데, 이걸 다른 말로 적지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지론은 바로 용도 선정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선택 여지가 없을 텐데,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느 특정한 용도를 선정하는 적지론의 이론적 근거, 이것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고, 세 번째 디귿번 보시면 가격 다원설의 근거를 제공한다.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냥 가격도 어때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용도가 다양하게 변하면서 가격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용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가격도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면서 가격 다운설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바로 후보지 이행지이죠. 농지, 임지, 택지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것이 바로 후보지이고, 아니면 농지 내에서, 아니면 임지 내에서, 아니면 택지 내에서 세분된 용도 상호 간의 용도가 이행되고 있는 토지, 예컨대 택지 내에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얼마든지 용도가 바뀔 수 있죠. 이것이 이행지. 이행 과정이나 후보지, 전환 과정이 되는 것은 바로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 어때? 용도 변경이
없는 것이니까 토지의 이행과 전환이 불가능한데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 사이에서 이행과 전환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바로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파생적인 특성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이것은 필지 합병과 필지 분할이 가능하다. 100평짜리 한 필지를 갖다가 50평짜리 둘로 분할할 수 있고, 아니면 100평짜리 5개 합해서 500평짜리 큰 땅으로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필지 합병과 필지 분할이 가능하다. 자, 그럼 그에 따른 파생 특성 보니까 첫 번째 기억을 보면 토지 면적을 제한하거나 작게 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컨대 100평짜리 땅에다가는 호텔 짓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합병해서, 주위토지 합병해서 한 1000평, 10,000평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호텔 지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병과 분할이 가능해지면서 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면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과 디귿번은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디귿번으로 바로 설명드릴게요.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 즉 합병하거나 분할하면서 증가, 감가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합병해서 증가되는 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 오히려 합병해서 오히려 감가되는 것이 규모의 불경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가령 같이 연결해서 보시기 위해서 땅이 하나 있다. 자,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는데 A 토지는 100평이고 B 토지는 만약에 400평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게 이 주변은 전부 다 인접대지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보니까 A 토지는 이 도로에 접한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B 토지는 이게 이른바 자루형 토지잖아요. 주둥이가 작아가지고. 그럼 이런 경우는 특히 상업지 같으면 아주 토지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평당 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100평짜리 500만 원짜리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5억이. 그 다음에 이것은 200만 원짜리 400평이면 428, 8억이 되겠네. 근데 이걸 합병하면 어때요? 합병하면 평당 400만 원 충분히 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500 정도 되면 합병하면 400짜리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병하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500평이 돼버리네. 그러면 400만 원짜리 500평이니까 얼마? 4, 5, 20. 20억이 돼버리네. 나눠 있는 상태에서 5억이고 8억이지만 합병하면 20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합병하면서 전체 가치가 이렇게 증가될 수 있고, 또 반대로 합병하면서 또 감가, 또 분할하면서 증가, 감가, 이렇게 해서 합병과 분할을 통해서 토지의 유용성이 달라지면서 가치가 증가되기도 하고 감가되기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분할 합병과 분할을 전제로 하는 감정하는 한정가격이 존재케 한다 그랬는데, 이 한정가격은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용어가 아니고 보통은 일본에서 쓰는 용어인데 개념은 그래요. 잠깐 보면 한정가격은 말 그대로 시장이 한정돼 있다. 이 말은 시장이 거래 당사자에만 한정돼 있다. 두 번째는 정상가격과 괴리돼 있다. 많이 차이 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병합 및 분할을 전제로 한다. 이게 한정의 의미거든요. 자, 가령 아까 설명했던 대로, 자, 이게 100평짜리인데 500만 원이고 이건 400평짜리 면적인데 평당 2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그냥 이런 상태에서는 B 토지는 8억밖에, 시세가 8억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제3자가 사면 8억에 산다고 하겠지만 A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걸 합병하면 20억이 되니까 당연히 이걸 사가지고 합병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그럼 B 토지가 이런 상황을 모르겠냐? 바보 아니면 잘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A 토지가 그냥 야, 이거 시세가 지금 8억인데 잘 쳐서 시세 딱 맞춰갖고 8억 줄게, 이거 팔아라. 그러면 B 토지가 뭐라고 그랬어? B 토지 소유자가 네가 팔아라 그러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럼 8억에 사기는 힘들겠다 해서 이것이 20억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평당 300만 원 줄게.
300만 원 줄게. 그러면 4, 3, 12억이네. 12억에 5억 하면은 합하면 17억이 되니까 300만 원 줄게.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300만 원을 주고 사면 A 토지 소유자는 300만에 4, 3, 12, 12억 합해갖고 5억을 합하니까 17억인데 20억 되니까 당연히 A 토지사도 이익이고, B 토지 소유자는 8억짜리를 12억에 파니까 이 B 토지 소유자도 이익이고, 그럼 둘 다 이익이 되겠네. 그럼 얼마든지 300만 원, 평당 300만 원에 거래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상가격은 얼마인데? 200만 원인데 300만 원에 거래되네 해서 정상가격과 괴리돼 있고, 또 다른 제3자에게 300만 원에 사가세요. 그러면 제3자인 C가 말도 안 된다 그럴 것이고, 따라서 거래 당사자에만 시장이 이 둘한테만 한정돼 있다. 그래서 한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200만 원짜리 300만 원 주고 사는 것은 이 둘을 어떻게 하려고? 합병하려고 하죠. 해서 합병이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을 전제로 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병합 분할이 가능해지면서 가격이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의 한정도는, 시장의 한정도는 한정 가격이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원리만 이해하세요. 좀 복잡하긴 한데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지 세부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가 변한다. 이것이 위치의 가변성. 자, 여기서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위치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를 중심으로 한 주위 환경이 변한다. 그래서 이 위치는 바로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이것이 위치의 가변성. 근데 그 위치의 가변성을 보면 크게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자, 의미는 뭐냐면, 자, 이 토지의 위치가 변한다. 이 말은 이 토지를 중심으로 한 주위 환경 요소들이 변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적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이 토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 문화적 환경이 변한다는 것이고, 경제적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이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정적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이 토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 정책이죠. 제도적 규제나 이런 것이 변하는 것이 바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위치의 가변성이 그 인문적 특성에서는 제법 출제 빈도가 높은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출제되냐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사회적 위치 변화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경제적 위치 변화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행정적 위치 변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것이 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 위치 가변성의 내용, 경제적 위치 가변성의 내용,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의 내용, 이걸 구분하는 거.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 위치 변화는 바로 사회 문화적 환경, 그죠? 뭐 인구 변화, 가족 구성의 가구 분리, 뭐 여러 가지 공장의 전업 폐업, 뭐 등등등 돼 있고, 또 경제적 위치는 여러 가지 경제, 기술적 환경. 근데 특히 여기서 교통체계는 전부 다 경제적 환경, 경제적 위치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도, 정책, 규제 이것이 변한 것은 행정적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사회적 위치, 어느 것이 경제적 위치, 어느 것이 행정적 위치, 이거 다 암기하기 힘드니까 기본 틀을 잡아두시면, 사회적 위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제적 위치는 경제 기술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정적 위치는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것만 딱 잡아두시면 돼요. 지금은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만 파악하시고 시험 직전에 바로 눈길만 한번 쫙 주시면 되거든요. 특히 조심할 것은 교통체계는 경제적 위치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구분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 원리들 쭉 설명했는데, 그 파생 원리들이 매년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특히 이제 그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보다는 자연적 특성이 아주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이제 링과 다수의 견해를 인용한 부동산의 특성에서 3분법적 분리했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그 정리한 틀만 잘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보시면 이제 핵심 체크 나오는데,
첫 시간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쭉 설명했는데 이 단원 끝나면서 이제 OX 핵심 체크가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한번 강의를 쫙 여기까지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된 상태에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OX 맞는 말, 틀린 말 해서 쭉 한번 답을 보지 마시고 우선 쭉 풀어보신 다음에 답하고 체크해서 맞는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 틀린 문제는 꼭 연필로 체크해뒀다가 나중에 반복할 때 그 틀린 내용 중심으로 꼭 체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 맞은 것은 대부분 맞는데 틀린 거 자꾸 틀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린 내용은 꼭 체크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보십니다. 65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십니다. 자,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바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인데, 자, 이 부분은 출제비는 높은 건 아니지만 그 요소, 출제되는 요소가 몇 개 있거든요. 그것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활동의 의미 봤더니 부동산 활동은 거기 보니까 인간이, 자, 65페이지 그 1번이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위나 태도를 부동산 활동, 결국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근데 인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객체인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위나 태도를 보이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딱 잡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그 분류를 할 때 활동의 주체에 따라 제일 밑에 있죠. 활동의 주체에 따라서 정부 부분의 활동, 그 다음에 사적 부분, 민간 부분의 활동, 그리고 전문협회 활동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활동의 분류가 정부 부분, 그 다음에 사적 주체, 민간 부분, 그 다음에 관련 협회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66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부 부분의 활동, 이것은 국가나 지자체, 기타 각종 공기업이죠. 공사. 이런 것들에 관한 활동이 바로 정부 부분 활동인데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것이냐면 관리, 그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규제, 보조, 그 다음에 과세, 이런 것이 정부 부분의 활동. 예컨대 뭐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뭐 산업단지공단 등등 많잖아요.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 도로관리, 그럼 도로공사죠 뭐. 그렇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 관리 운영하잖아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규제. 대표적인 것이 국토기획법안 여러 가지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따른 여러 가지 행위 제한들, 건축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 제한들, 이것이 규제들. 또 여러 가지 지원 보조해주죠. 임대료 보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거비 보조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세, 세금 부과하는 거. 이렇게 해서 관리, 규제, 보조, 과세, 이것은 정부 공적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적 주체 활동이 이제 개인끼리끼리 하는 부동산업들이죠. 거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봤더니 뭐 부동산 개발업, 평가업, 중개업, 금융업 등등등 많은데, 이제 이런 사적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사적 부분 활동인데,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밑에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에 분류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 이게 부동산업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가 많이 돼요. 그렇죠? 한 2년 전에 출제됐었는데 이거 한 4, 5년마다 한 번 정도는 간혹가다 출제되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이거 이외 나머지가 바로 이제 틀린 걸로 정답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 다 암기하려면 힘들잖아요. 자, 잠깐 보시면 이제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거기 보니까 중분류에서 뭡니까? 부동산 임대 및 뭐 공급업, 그 다음에 부동산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돼.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을 분류를 보니까 부동산 자체가 상품인 경우가 바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공급업. 부동산을 개발해서 임대도 하고 그 다음에 분양, 공급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것이 임대업, 공급업이고, 반대로 이제 여러 가지 용역,
그죠? 전문적인 여러 가지 용역 이런 것이 상품이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서비스업 그래요. 그럼 그랬을 때 구분할 때 이것은 임대업은 다시 임대 공급업은 다시 임대업과 뭐 공급업 이렇게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업,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업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공급도 마찬가지. 주거용 부동산 공급업, 비주거용 공급업, 그다음에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서비스업을 분류하는데 이것이 이제 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 공인 자격증이 몇 개입니까? 3개. 대표적인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공인 중개사, 그죠? 그 다음에 주택 관리사, 그 다음에 감정 평가사 이 셋이 바로 국가 공인 자격증이거든. 나머지 이상한 것들은 전부 다 민간 자격증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랬을 때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이것이 관리업이네. 그 다음에 이어서 중개 및 감정 이거 묶어서 중개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문 및 중개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아닌 걸 고를 때 임대업, 공급업은 다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자문 및 중개업 그 다음에 관리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이렇게 틀을 잡으시면 돼. 이거 이외에 나머지가 이제 틀린 거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 자문업, 투자 뭐 상담업 이런 거 전부 다 아니면 부동산 컨설팅업 이런 건 전부 다 공인 자격증이 아니니까 여기 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의 분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틀을 잡으시면 돼. 지금 암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공급업과 임대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 중개, 관리, 평가 이것이 바로 부동산 산업의 분류 틀이지 나머지 이거 이외에 뭐 부동산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인 자격증이 아니니까 이것은 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으로 분류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조심해서 구분해 두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문협회 활동 중개사 협회나 평가사 협회 아니면 주택관리사 협회에 의한 여러 가지 활동들 이것이 전문협회 활동 특히 이 전문협회 회원들의 자질 향상과 권리 공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익단체로서 많은 노력을 한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적 주체 활동, 그 다음에 사적 주체 활동, 전문협회 활동 구분할 때 이 활동의 내용 어떤 것인가 구분하되 특히 이 3가지 활동의 주체에 따른 분류 중에서 가장 활발한 부분, 실제 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은 바로 사적 주체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것만 포인트 딱 잡아두시면 돼. 사적 주체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부분이다. 그 정도만 딱 주시면 되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 거기 보니까 이제 과학성과 기술성, 사회성과 공공성 및 사익성, 그 다음에 전문성, 윤리성 등등등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활동의 속성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활동의 속성의 의미가 뭔가만 간단하게 확인만 하시면 돼. 예? 뒤에 암기할 거 좋은 거 많으니까 너무 지금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틀만. 첫 번째가 과학성과 기술성. 과학성은 체계화된 지식, 기술성은 숙련된 기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다 견비된 활동이다. 이 말은 바로 이론과 실무가 같이 결합돼야 된다. 이게 체계화된 지식면에서는 과학성이 강조되고 숙련된 기교면에서는 기술성이 강조하고 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활동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론만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론적인 체계도 없이 실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오고 된다는 것이 과학성과 기술성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성과 공공성 및 사익성. 사회성과 공공성은 공익, 그 다음에 사익.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같이 적절히 조화되는 활동이다. 즉 공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익을 추구하기도 하는 활동이다. 근데 이 공익과 사익이 상호 상충되거든요. 그죠? 너무 공익을 강조해서 규제를 심하게 하면 사익이 침해되고 반대로 너무 사익을 강조하다 보면 또 공익적인 그 여러 가지 공익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더라.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이게 공익과 사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활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성. 부동산 활동은 전문 활동이다.
그래서 전문가인 중개사인 전문가 하려고 중개사 시험을 보는 것이거든요. 자격 시험을 보는 것이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즉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하는 것이고,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서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구분되어 있는데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갈수록 여러 가지 전문성 수준이 높다. 신뢰도나 주의 의무, 이론 수준 이런 것이 전부 다 높다 하는 것인데, 1차 수준은 전문성 수준에 따라 구분했을 때 1차 수준은 비전문가에 의한 일반적인 활동이 1차 수준이고, 2차 수준의 전문 활동은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일상업무로 다루긴 하지만 당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이것이 2차, 3차는 전문가에 의한 전문 활동, 이것이 3차 수준. 가령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직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땅이 가격이 얼마인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해서 감정평가 해봤어요. 그럼 이건 몇 차예요? 비전문가니까 몇 차? 1차 수준 전문활동. 반대로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일상 업무로 다루거든요. 그렇지만 감정평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평가한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보다는 좀 여러 가지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지만 감정평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한 평가, 그러면 이건 뭐가 되고 2차 수준. 반대로 이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관리사에 의한 관리,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 이것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되고 3차 수준. 이렇게 해서 비전문가, 일반인들에 의한 것은 1차이고, 부동산을 일상업으로 다루기는 하지만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2차이고, 전문가에 의한 전문활동은 3차 수준. 이렇게 해서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서 1차, 2차, 3차 구분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윤리활동이다. 특히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 사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특히 더 윤리성이 많이 요구된다. 특히 전문직업이 하나이고, 다른 사람, 전문직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속여먹기도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여먹지 않는 그런 윤리성이 특히 더 강조된다. 직업윤리가 강조된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넘어가서 윤리의 유형 70페이지죠. 윤리 유형을 보니까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윤리 대상에 따라서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 이것이 고용윤리. 그리고 동업자 및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것이 조직윤리, 다른 말로 직업윤리 그러기도 하고, 세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것이 서비스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것이 공중윤리 해서 그 윤리성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종업원과의 관계에 지켜야 될 윤리, 고용윤리, 동업자 및 동업자 단체끼리의 윤리, 조직윤리,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윤리,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공중윤리, 그 정도만 딱 잡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정보활동이다. 여러분들 실제 실무하는 분들 대부분 다 정보싸움, 중개도 마찬가지. 매물 정보나 고객 정보를 많이 확보할수록 거래 성립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반 활동이 전부 다 정보활동이다. 특히 부동산은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특히 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인활동 및 대물활동.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령 중개활동한다 그러면 먼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필요하죠. 매물이 여기 어떤 것인가 실제 또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대물활동. 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적절하게 어때요? 타협을 이끌어내야 되죠. 이것이 바로 대인활동에서 대물활동의 성격과 대인활동의 성격을 같이 갖는다 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임정활동, 현장에 가서 활동, 이것이 임정활동. 현장에 직접 가서 활동해야 된다. 이건 특히 토지는 어떤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이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활동하려면 부동산을 봐야 되는데 부동산한테 너 이리 와봐 할 수 없잖아요.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 직접 사람이 가서 활동해야 된다. 이것이 임장활동,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공간활동. 공간활동은 부동산 활동은 지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와
공중의 삼천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된다. 이것이 공간 활동이고, 그리고 9번째는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명이 영속적이다 보니까 관리하건 개발하건 장기적인 항목 투자도 어때요? 장기 투자가 일반적이죠. 부동산의 경우는 해서 장기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복합 개념.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복합 개념 그러면 크게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측면이고, 무형적 측면 다시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구분되면서 부동산 활동이 재반 활동이 다 개념성 활동이다. 이 말은 어느 특정의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 활동이 된다. 가령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술적 타당성. 또 법적으로 가능하냐? 허가받을 수 있냐? 이것이 법적인 타당성. 그리고 이것이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걸 분석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 측면에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측면의 복합 개념의 측면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복합 개념성. 그 정도 해서 활동의 속성. 이 활동의 속성은 10가지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 굳이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각각의 속성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만 흐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암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나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만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보세요. 이것이 4가지가 일반 원칙인데 간단하게 먼저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어떤 걸 강조하는 거냐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야. 반대로 안전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고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성 원칙은 부동산 활동은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경제 원칙은 뭡니까?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경제성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성의 원칙은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은 재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를 다루는 활동들이 전부 다 어느 한쪽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공정성의 원칙.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일반 원칙인데 간단하게 의미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 왜?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전성이 침해되고 또 안전성을 강조하면 능률성이 침해되더라. 예컨대 자 감정평가할 때 신속하고 경제를 하고 싶다는 것이 능률성의 원칙이죠. 그러면 그만큼 정확도가 어때요? 떨어지겠지. 안전성이 침해돼요. 반대로 안전성, 정확하고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능률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전성이 침해되고 안전성을 강조하면 능률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특히 이 4가지 일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바로 능률성의 원칙. 왜냐? 자, 우리 부동산학의 정의에서 보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정의라고 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추구하는 부동산학에서 당연히 가장 중시되는 것은 바로 능률성의 원칙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시되면서 능률성을 지원하는 세부 원리가 6가지 쭉 구분되죠. 여러분들 교재는 72페이지 쭉 보시니까 뭐뭐 있습니까? 이전의 원리, 보조의 원리, 분담의 원리, 연결의 원리, 표준의 원리, 그리고
분발의 원리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건 굳이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의미만 확인. 먼저 이전의 원리는 인간이 지금까지 하던 업무들을 갖다 기계나 도구에 이전시켜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을 능률적으로, 요즘에 대표적인 컴퓨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계화시키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전의 원리. 인간이 하던 여러 가지 업무를 기계나 도구에 이전시켜서 훨씬 더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전의 원리이고, 보조의 원리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보충하는 수단으로서 기계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보조의 원리.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전부 다 기계나 도구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전의 원리는 인간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나 도구의 업무를 이전시켜 훨씬 더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이전이고, 보조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이것을 기계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훨씬 더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보조의 원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업화의 원리, 분담의 원리, 그 다음에 종합화의 원리, 이것이 연결의 원리. 가령 어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 조사를 한다. 그럼 이걸 혼자 다 하는 것보다 야 너는 이 부분 조사하고 너는 이 부분 조사하고 너는 이 부분 조사해라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성이 높아요. 이게 분담의 원리.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러면 각각 업무를 했을 때 업무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최종 결론은 아니잖아요. 다 가져와 봐. 그래서 이걸 취합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연결의 원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담의 원리는 분업화, 연결의 원리는 종합화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양식이나 서식을 표준화시켜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표준의 원리이고, 그 다음에 분발의 원리는 이것은 그 활동의 주체에게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훨씬 더 적극성 있게 활동할 때 훨씬 더 업무가 능률적이 된다. 이것이 분발의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줄 때 너 이 업무 제대로 성공하고 이 성과가 좋으면 그에 따른 성과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적극성 있게 활동하면서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분발의 원리. 그래서 의미만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는 거 꼭 체크하고, 특히 안전성은 복합 개념 측면에서, 복합 개념 그럼 아까 뭐였습니까? 법률, 경제, 기술 해서 법적인 안전성, 경제적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에서 세 가지 복합 개념 측면에서 안전성이 요구된다 하는 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일반 원칙 정리하고,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는 거 확인하고, 이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능률성의 원칙이고, 능률성이 강조되면서 능률성을 지원하는 세 원리가 6가지가 있다. 그리고 안전성은 특히 복합 개념 측면에서 법적 안전성, 경제적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을 추구한다. 자, 그 정도만 딱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73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동산 현상의 흐름들은 그냥 의미만 간단하게 뭐 지역적 현상, 개별적 현상, 지역마다 다른 것은 부동성 때문이고 개별적으로 다른 것은 개별성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항상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간단하게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의 의미들, 부동산 활동의 속성, 활동의 주체에 따른 분류, 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들, 그리고 활동의 일반 원칙. 자, 이것이 이번 시간에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